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2년 2월 23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갑자기 여성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0대 여성 가명 유키 씨가 대낮에 속옷만 걸친 채 괴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죠. 그러자 순간 그녀가 면도칼을 꺼내들더니 팔을 긋기 시작해요. 주변에서 놀래서 얼른 가서 칼 뺏고 지혈을 해줬는데요. 그러자 유키가 한 차를 가리키면서 저 남자 좀 체포해주세요! 괴로운 듯 소리 지릅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급차. 유키는 일단 치료를 위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그녀가 지목한 그 남성도 체포됩니다. 그는 51세의 남성 이자와 준이었어요. 흉악범인가 싶었죠. 그런데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에 있는 한 정신병원 원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무슨 일인 거냐라고 물었더니 쇼핑센터에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집에 가려던 중에 여자친구가 갑자기 혼자 옷을 벗고 난동을 부렸대요. 자기는 당황해서 자리를 피했고요. 경찰이 확인해보니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정황은 없었어요. 또 그가 신분이 확실한 의사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일단 이자와를 풀어줍니다. 한편 병원으로 이송된 유키 씨는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가족들이 달려왔는데 적개심을 보이면서 막 밀어내요. 아니 그러다 돌연 남자친구 이자와 집에 돌아가고 싶대요. 아니 아까는 체포해달랬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가족들이 말렸지만 단호하게 고집을 하고요. 또 어머니도 안정이 우선이란 생각에 그녀를 이자와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가보니까 이자와가 여유롭게 브랜디를 한 잔 마시면서 모녀를 맞이해요. 아유 어머님 고생 많으셨죠? 한잔 하실래요? 술잔을 건네기까지 하는데요. 그렇게 주차장 난동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자와는 결코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운을 입고 있는 악마였어요. 똑똑한 엘리트 의료인이라는 타이틀에 모두가 속아버린 거죠. 잠시 이자와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는 사수 끝에 의대에 입학을 했고 전문의를 땁니다. 페이 닥터를 거쳐서 2003년 도쿄 니시아자부에서 도쿄 클리닉을 개업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대성공을 거뒀는데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성공이었죠. 이 병원이요. 약쟁이들 사이에서 소위 리탈린의 성지다, 바로 처방해준다. 이런 소문 때문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던 거예요. 리탈린이 뭐냐면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또는 우울증 치료제로 쓰이는 약입니다. 도파민을 자극하는 각성제예요. 참고로 각성제가 어떤 건지 좀 명확히 하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커피, 바카스, 레드불 같은 거 마시면 신경계를 자극해서 약간 기운이 나잖아요. 그런 작용을 하는 걸 각성제라고 하는데 물론 종류마다 어떻게 신경계를 자극하는지 그 결과도 다 다릅니다. 리탈린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아주 빠른 약인데 그만큼 문제는 의존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한번 손을 대면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약으로 취급이 돼서 의사 처방 있어야만 구할 수 있어요. 이자와는 이걸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리탈린 처방에 신중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제대로 병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해달라면 그냥 다 처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약쟁이들이 몰려드니까 이 병원이 번창을 했던 거고요. 급기야 1년 후인 2004년 아예 이번에는 더 번화가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로 병원을 확장 이전합니다. 가부키초. 여기는 토미에서 종종 등장하긴 하는데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약의 수요가 더 많죠. 하루 방문자가 300명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날이 번창하고 있던 어느 날 확장을 한 지 1년 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와 시비가 붙었어요. 욱하는 성격이었는지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죠.
이 일로 그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2년간 의사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든요. 자,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자와가 아나무인입니다. 정부 명령? 난 무시해. 가볍게 그냥 한 귀로 흘리고 불법으로 진료를 계속 이어갔죠. 그런데 정지 기간이 끝나기 딱 몇 달 전에 익명의 제보가 경찰에 들어가면서 압수수색을 당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이제 경찰이 약물 처방해준 기록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07년 한 해에만 리탈린을 무려 102만 정이나 처방했더라고요. 102만 정이요. 경악할 만한 수치입니다. 이거 마약류라면서요. 결국 이자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7년간 항소와 상고, 법정 싸움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2014년 벌금 500만 원과 함께 또다시 2년간의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돼요. 물론 당시 일본 사회는 이 일이 이제 발생이 하면서 의료법을 개정시킬 정도로 사회에 꽤 큰 파장을 몰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자와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욕망을 채워갑니다. 돈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한테 약을 받아갔던 그 여성 환자들한테 손을 뻗친 거예요. 당시에 막 법정 싸움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여성 환자들 스토킹하고 협박해요. 그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또 체포가 되고요. 뭐 이런 망나니 같은 삶을 사나 모르겠어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2019년이 됐는데 정지 처분이 종료가 됐죠. 그러자마자 다시 클리닉을 오픈합니다. 이번에도 문전성시였어요. 심지어 그 당시는 의료법이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탈린이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환자한테만 써라 라고 이제 나라 법이 바뀝니다. 즉,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정말 구할래도 못 구해요. 그러자 오히려 사람들이, 약쟁이들이 이자와 클리닉으로 더 몰려든 거죠. 이때쯤 이자와는 이 마약류에 목맨 젊은 여성들에게 은밀히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너 지금 약 필요하지? 근데 다른 데선 못 구해. 난 해줄 수 있는데 말이야. 대신 나랑 잘래? 이 사람이 굉장히 막무가내였어요. 한 번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딱 발견한 거예요. 여자 환자를. 보험증에 적혀있는 주소를 이제 자기가 빼돌려가지고 거기로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여성이 잠자리 제안을 거절했죠. 그러니까 이자와가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아세요? 아예 이 여자한테 리탈린을 왕창 500정을 처방해줘요. 해당 여성은 약이 구하기 힘든 건데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주 복용을 했고 심각한 중독 상태에 빠져버렸죠. 실제로 5일간 200정 넘게 먹었대요. 병원에 바로 실려갔고요. 이후에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는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그러던 2021년 2월입니다. 병원에 20대 초반 유키 씨가 환자로 찾아왔습니다. 앞서 주차장에서 난동 부린 여성이요. 유키 씨의 직업은 간호사였어요. 근데 직장에서 2년간 성폭행을 당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에 틀어박힌 채 히키코모리가 됐어요. 그러면 생활 리듬이 다 깨지잖아요. 심각한 불면증이 찾아왔죠. 그래서 사실 그녀는 수면제를 받으려고 가까운 정신과를 검색하던 중에 우연히 도쿄 클리닉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유키 씨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자신도 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이자와한테 리탈린 말고 나는 중독성이 좀 낮은 수면 유도제 처방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때 이자와는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는 어차피 관심 없잖아요. 별 상담도 하지 않고 바로 처방전을 내줬죠. 그런데 유키 씨는 오히려 이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그 5만 가지 힘든 일들을 굳이 의사 앞에서 끄집어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도 몇 번이나 더 병원을 방문했고요. 그러다 한 달 뒤였습니다.
유키 씨한테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해요. 성병에 감염된 거예요. 이거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죠. 근데 그러려면 자기가 성폭행 당한 사실을 또 끄집어내야 하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좀 더 가까웠던 이자와의 정신과를 찾아왔고요. 조심스럽게 항생제 처방을 요청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자와가 아주 교활한 행동을 했어요. 대뜸 옷을 다 벗고 알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유키 씨가 당황해서 그대로 뛰쳐나왔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 질환을 확인하려고 그랬던 걸까 싶은 거예요. 여기에 더해 사실 유키 씨가 이자와한테 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둘 다 의료 쪽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대화도 잘 통하고 또 몇 번 만난 건 아니지만 즐거웠어요, 대화가. 그래서 내가 혹시 그 선생님을 좀 오해한 게 아닌가 싶어서 유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꽤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결국 연인이 된 두 사람은 특히나 유키가 이제 거의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이자와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 완벽할 줄 알고 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자와 이 남자가 과한 성관계를 요구하더라고요. 동시에 피임을 못하게 강요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자와 싱글 아닙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2명의 자녀까지 있어요. 근데 유키는 20대 젊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해지기 싫어서 임신은 좀 피하고 싶었죠. 근데 여기에 이자와는 유키를 세뇌합니다. 너 나 사랑하잖아. 나 너와 결혼하고 싶어. 나 너와 아이를 가질 거야. 피임을 왜 해? 피임은 나쁜 거야. 이 피임이라는 걸 계기로 그때부터 유키 씨는 점차 이자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돼요. 또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좀 그의 말이 맞다, 그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자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도를 넘게 되는데 유키를 완전히 자신의 통제 속에 넣기 위해서 그녀에게 약물을 투약하기 시작해요. 너 이거 먹으면 잠 잘 온다 하면서 칵테일이라는 수면제 세트를 매일 밤 그녀에게 먹였어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 리탈린을 포함해서 조현병에 사용되는 아빌리파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아빌리파이가 뭐냐면 이게 중독성이 높은 마약류는 아닌데 유키 씨처럼 이미 좀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남용하게 되면 좀 판단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무감각해지고 또 충동 억제력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이 몽롱하고 무기력해요.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 이자와는 그녀를 더욱더 조종하기 쉬워지죠. 심지어 그는 점차 복용량을 늘려가면서 유키를 서서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무려 5개월이에요. 정말 무방비하게 약물에 노출되어 있던 유키는 그때쯤 되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아주 가끔씩 만나는 가족들조차 볼 때마다 딸의 상태가 좀 이상한 거야. 특히나 저 남자친구 이자완의 집에 갔다 오면 증세가 더 악화되고 있고요. 그러다가 9월 중순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날 유키가 친구랑 오랜만에 밤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이자와한테 오늘은 내가 너네 집에서 자고 갈 수가 없겠어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자와가 그래? 좀 아쉬워 하더라고요.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유키에게 이거 마셔. 음료수 한 잔을 건넸는데요. 그걸 마신 직후 유키는 바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죠. 한편 친구는 아무리 기다려도 유키가 나타나질 않아요. 불안했죠. 그래서 계속 전화를 걸어보는데 응답도 없더라고요. 부재중 전화가 계속 쌓여가던 그때 여보세요? 친구 대신에 이자와가 전화를 받습니다. 얘가 지금 우리 집에서 자고 있는데요. 와서 데려가세요. 그래서 친구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택시를 타고 도착을 해요. 가봤더니 자고 있다던 그 이자와의 말과 달리 유키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이 집 거실에 알몸으로 쓰러져 있고요. 눈도 뒤집혀 있어요.
그 친구가 야, 너 왜 이래? 막 깨우려고 흔들었는데 뺨을 때려도 미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친구가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빠르게 옷을 입혀가지고 등에 업고 집으로 데려가는데 얼마 후에 유키가 정신을 차렸어요. 나 왜 여기 있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둥절하던 그때 남자친구 이자와에게 전화가 옵니다. 야, 너 당장 돌아오지 못해? 너 지금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막 크게 화를 내요. 수화기 밖으로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근데 유키 입장에서는 이자와가 이렇게 화를 크게 낸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가지고 허겁지겁 다시 남친의 집으로 돌아갔죠. 이걸 보고 있던 친구는 유키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아무래도 이거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 유키를 데려오자 라고 적극 제안을 하게 돼요. 잠시 후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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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완의 집에서 벨을 막 눌렀죠. 근데 안에 뻔히 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도 이걸 어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현관이 벌컥 열리더니 유키가 밀리듯 튕겨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데려가쇼 이런 느낌으로 흐느적거리면서 애가 막 문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상태가 아까보다 더 심각해요. 동공이 확대되어 있고 눈은 뜨고 있긴 한데 의식이 전혀 없는 무슨 약간 좀비 같은 모습이랄까요? 분명 마약을 한 게 틀림없습니다. 분노한 유키 아버지가 바로 경찰서로 향했죠. 내 딸한테 이렇게 이 짓을 한 것 같다 신고를 접수했지만 이게 또 무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 피해자 본인인 유키 씨가 경찰에 가서 신고를 취하해요. 왜 취하하냐 물어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키의 행동을 본 친구는 자기가 혼자서 자체적으로 이자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는데 이 사람 막 리탈린 처방 남용하죠. 폭행한 전적 있죠. 스토킹했죠. 이거 모조리 찾아내서 친구 유키한테 보여줬어요. 너 당장 헤어져야 된다. 너 그 사람 절대 가까이 가지 말아라. 가족들까지 나섰지만 그 당시 유키에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10월부터는 유키가 집을 나와서 아예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해요. 동시에 유키는 낮에는 또 이자와 병원에 가서 일을 도왔고요. 근데 이때부터는 거의 노예의 삶과 다름없었어요. 이자와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는데 조금이라도 반항을 하면 우산으로 몸을 찌르거나 주먹으로 구타합니다. 폭행의 수준이 날로 심각해지더니 어느덧 상상하기 힘든 고문에 가까워졌죠. 욕조로 끌고 가서 찬물을 끼얹었고요. 막 사람을 막 물에다 담그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숨 못 쉬게 하려고. 심지어 무슨 플라스틱 판에다가 막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지가 직접 만든 도구인데 이걸로 막 온몸을 꼬집는 고문을 합니다. 더불어 이자와는 매일같이 과도하고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했어요. 수시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했대요. 그러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성행위를 강요했죠. 이걸 다 감당하고 있던 유키 씨는 정말 극심한 피로와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점점 무너져가요. 아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아니야 이자와는 나를 사랑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덕에 얼마나 행복한데. 이렇게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한 정신 상태인 거죠. 특히나 그녀는 이자와가 그렇게 매정하게 굴다가도 어쩌다가 한 번씩 다정한 말을 해주면 거기에서 온기를 느끼고 사랑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했고요. 정말 이 정도로 완전히 이자와한테 그냥 종속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 이자와의 상태도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약물에 중독되면서 환청과 환각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창문 커튼 다 치고 집안에 구멍을 다 틀어막고는 누가 날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깜깜한 화장실에서 혼자 욕조에다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는 그냥 옷 입은 채 들어가요. 그리고 막 으아! 하고 괴성을 지르고요. 또 망상에 시달렸는지 유키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면서 핸드폰 집어 던져서 부셔버립니다. 정말 이게 뭐야. 그러던 어느 날 유키가 자기만 뭔가 이렇게 좀 당하는 게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에 이자와의 핸드폰을 몰래 엿보게 되거든요. 와, 근데 여기서도 충격적인 걸 발견합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이자와가 다른 여자들하고 킥킥대면서 연락을 하고 만나고 있더라고요. 배신과 분노에 사로잡힌 유키가 이자와에게 보란 듯이 자기만의 복수를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었냐면 수면제 200정을 한꺼번에 집어삼켜요. 그리고 다음날 수면제 100정을 또 먹고 아예 쓰러져 버렸죠. 그러니까 정말 죽지 않은 게 기적일 정도예요. 그런데 이걸 지켜보는 이자와는 말리지 않았어요. 재밌다는 듯 동영상으로 촬영해둡니다. 자,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 유키 상태가 거의 죽기 직전에 달하자 그제서야 119를 불러줍니다. 근데 자기는 병원에 같이 가지 않아요. 당시 의료진은 유키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면 수면제는 수면제고 일단 온몸이 멍투성이에 앙상하게 말라 있었거든요. 바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그래서 유키 아버지가 분노했고 이자와 너희 자식 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자와가 정말 적반하장으로 아주 뻔뻔하고 무례한 언행을 퍼붓습니다. 네 딸이 의사야? 지멋대로 약을 줄여서 이사단이 난 거 아니야. 네 정자가 썩어서 네 자식이 그런 거 그걸 모르냐? 야, 그 X 같은 애들 길거리에 놀렸어. 아니 여자친구라며 여자친구 아버지한테도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겪었음에도 유키는 또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상황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자와에게 종속돼서 벗어날 수 없는 사실 비극적인 상황인 거죠. 동시에 유키는 이런 스트레스와 분노를 자기 몸에 풀기 시작해요. 손과 팔을 마구잡이로 그었죠. 정말 하루하루 절벽에 서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앞서 언급한 2월 23일 쇼핑센터 주차장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그날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냐? 두 사람은 마치 일반 커플처럼 쇼핑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러다 귀가하는 길 주차장에서 문득 이자와의 눈에 저기 이제 쓰레기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유 없이 야 가서 너 저 주워와 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유키가 짧은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러 가면 좀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니까 갑자기 이자와가 복장을 지적하면서 야 누가 그런 거 입고 오래? 옷 다 벗어 소리쳤습니다. 근데 유키는 지금 세뇌당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명령대로 그냥 옷을 벗어버렸고 속옷 차림이 된 거죠. 이때 이자와는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픽 웃고 자리를 떠나요. 순간 유키는 막 무안함, 부끄러움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정상일 거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내가 버려졌구나 라는 두려움에 갑자기 패닉이 온 거죠.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가방에 있던 칼을 꺼낸 겁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가족들의 만류에도 또 다시 이자와의 집으로 돌아간 거고요. 이 여자 어쩌면 좋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날로부터 불과 3일 만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어요. 2월 26일 이날 유키는 업무상의 이유로 지인 남성과 전화통화를 하게 됩니다. 일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자와가 이걸로 트집을 잡더니 너 전 남친하고 통화하냐? 무작정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폭행이 이어졌고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유키 씨를 막 고문하듯 꼬집는데 사실 아직 상처들이 아물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서 피와 진물이 흘렀죠? 이때 그녀는 처음으로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필사적으로 이자와한테 저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소동이 좀 커지니까 인근 주민이 신고를 접수했고요.
폭행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일단 유키 병원으로 데려다 줬고 이어서 집수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택에서 280mg의 마약이 발견됩니다. 폭행으로 왔는데 마약을 발견한 거야. 근데 이자와는 한사코 그건 내게 아니다 라고 했지만 통할 리 있나요? 그는 각성제 단속법 위반 혐의로 즉각 체포됐죠. 한편 유키는 병원에서 회복을 하던 중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여동생이 극단적인 시도로 죽음에 이른 거예요. 사실 동생이 그간 언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또 힘들어했어요. 가족들한테는 숨기고 언니 남친인 이자와한테 몰래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고요. 언니 괜찮냐? 잘 돌봐달라 얘기하려고요. 근데 이때 이자와는 오히려 동생한테 야, 네 언니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고문했다 저렇게 고문했다 막 자랑하듯 떠벌려요. 이걸 들은 동생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힘들어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유키 본인은 자기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라는 생각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동생과 자신을 위해 이자와의 관계를 끊어내기로 결심했죠. 그녀가 칼을 들기 시작하는데요. 3월 28일 유키가 폭행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그간 묻혀 있었던 이자와의 범행이 속속들이 드러나요. 그 도쿄 클리닉 압수수색이 들어갔고요. 또 그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여성 환자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감춰왔던 범행에 처방전 남발, 성추행, 약물 복용까지 막 추악한 범죄 다 드러나는 거예요. 2023년 2월에 재판이 열리는데 이자와는 끝까지 뻔뻔하더라고요. 재판장님, 유키도 그렇고 다른 피해자들이요? 얘네 다 정신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얘네들 다 망상 시달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환자라서 자기를 범죄자로 몰고 가는 거래요. 자기는 그냥 약만 처방해 줬을 뿐이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죠. 그런데요, 사실 검찰 쪽은 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자가 자백도 안 하고 또 병원 CCTV가 없어요. 그래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거죠. 피해자들 증언 외에는요. 안타깝게도 재판은요, 이자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요. 결국 유키에 대한 상해죄만 이제 인정이 되면서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고작 징역 2년 4개월이었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유키 아버지는 내가 이자와 때문에 첫째 딸, 둘째 딸 다 잃었다. 오열하고 요절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동생은 사망했고 언니 유키도 약물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서서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 언론과 인터뷰를 직접 진행했죠. 이 보도를 접한 일본 대중들 역시 아니 이렇게 낮은 형벌이 말이 되냐. 게다가 의사 면허는 왜 취소가 안 돼? 여기에 막 맹렬히 비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 계속 의료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유키의 아버지는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지만 현실은 차갑기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 2025년 몇 달이 지나면 이자와가 다시 세상에 나옵니다. 제 생각으로는 바로 개업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병원을 열 것 같은데 이름까지 바꾸고 다른 지역에 개원을 한다면 이 사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 병원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겠죠. 과연 이런 게 얼마나 더 반복되어야 일본 사회는 이자와를 중범죄자라고 인식하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의 악행을 막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9월 18일 어둠이 짙게 깔린 밤 9시 무렵에 스톡홀름 경찰서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녀가 무작정 외쳐요. 저 실종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집 열쇠 갖고 계시죠? 바로 신원을 확인해 본 경찰이 깜짝 놀라고 말아요. 그녀는
3일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살의 이사벨 에릭손이었습니다. 신고를 한 건 그녀의 어머니였는데 사실 이 이사벨이요 아주 위험하게도 불법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넘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했어요. 그래도 엄마한테만큼은 연락을 꼭 했는데 이번에는 3일 동안이나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딸 집에 찾아갔죠. 근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요. 이때 엄마는 직감적으로 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해서 신고를 해둔 겁니다. 이때 다행히 경찰도 바로 수사를 진행했거든요. 먼저 핸드폰과 카드 내역 조회했죠. 그랬더니 연락이 두절된 그 12일 기점으로 이사벨의 생활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음으로는 그녀가 혼자 살던 아파트를 방문합니다. 둘러보니까 강제로 누가 침입한 흔적 없고 강도가 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이 집안의 거실 탁자 위에 한 샴페인 반잔이 남아있는 그 잔이 이렇게 있었고요. 또 말라버린 딸기 꼭지가 발견됐습니다. 이건 그녀가 집에서 샴페인 한잔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긴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럼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당시 경찰은 답을 찾지 못했고 딱히 목격자도 없어서 수사는 미궁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이때 경찰이 이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집의 현관 잠금 장치를 교체한 후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9월 18일에 이사벨이 태연히 경찰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파트 현관 잠금이 바뀌었다. 키 달라.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때 이사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의문의 남성과 같이 왔는데 남자친구래요. 이 남자가 시종일관 이사벨의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챙겨주고 있었죠. 그런데 예리한 경찰의 눈에 이 커플이 어딘가 어색한 거예요. 또 이사벨은 괜찮은 척 보이기도 했지만 찰나의 순간 손을 떨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직감적으로 그녀를 일단 남자로부터 분리시켜야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신원 확인을 좀 해야 하는데 일단 이사벨 당신만 좀 저쪽으로 가시죠. 이런 핑계를 들면서 그녀를 한쪽 조사실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방 안에 문이 닫히자마자 이사벨이 힘없이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막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형사님, 저 6일 동안 감금되어 있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요, 정말 단순 실종 사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내뱉은 이사벨의 증언을 통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종 이틀 전인 9월 10일, 이사벨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서 마틴 트레네보르그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38살의 부유한 주식 중개인이다 라고 소개를 했고 또 이사벨에게 큰 호감을 보였어요. 두 사람이 짧게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마틴이 바로 350만 원 정도 되는 거액을 지불했죠. 통장으로 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 그가 이사벨의 아파트를 방문했고요.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벨은 좀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내내 마틴이 마치 이사벨을 관찰하듯 눈을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막 응시를 하죠. 마치 이게요, 성관계만이 목적이 아닌 듯 그런 음흉한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관계를 어쨌든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마틴이 말하길 우리 이틀 뒤에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사벨은 좀 찜찜했지만 그래도 돈을 지불할 고객이라는 생각에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마틴이 사실 꽤 매너 있는 남자였기 때문에 안심하기도 했고요. 마틴이 여기서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좋은 샴페인 한 병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다정하게 굿나잇 키스까지 해주고 아파트를 떠나게 돼요. 약속 당일인 9월 12일 저녁입니다. 마틴이 좋은 샴페인 한 병하고 또 따로 딸기 퐁듀 초콜릿을 준비해서 이사벨의 아파트를 방문하게 돼요. 두 사람은 살짝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일단 샴페인을 마시기 시작했죠. 근데 마틴이란 사람이 생각보다 더 스윗하더라고요. 이사벨이 샴페인을 마실 때마다
이 딸기 퐁듀를 하나씩 먹여주는 겁니다. 자, 이사벨한테는 이게 조금 어색했어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느껴보는 좀 로맨틱한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조금 들뜨나 싶었는데 얼마 후부터 이사벨은 갑자기 머리가 띵 하는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왜 이러지? 제가 잠깐 화장실 하고 일어나는 순간 이사벨이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녀가 눈을 뜬 건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무려 하루 동안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릿한 시야 사이로 자기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마틴이 보였습니다. 얼굴의 다정함이란 다 사라졌고 아주 차가워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죠. 내 벙커에 온 걸 환영해.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이 마틴이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 이거 정말 역대급입니다. 일단 마틴은 돈 많은 주식 중개인이 아니에요. 그의 진짜 정체는 의사였죠. 그것도 스톡홀름에서 560km나 떨어진 다른 곳에서 일하던 의사입니다. 하지만 결코 평범한 의사는 아니고요. 그는 지난 20년간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IQ 150이 넘는 정말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늘 제일 성적이 좋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편인 거죠. 하지만 성격이 내성적인 탓에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극복해보고자 마틴이 대인관계에 대한 책도 읽고 공부를 막 합니다. 근데 그게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했고 또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뒤틀린 욕망을 품게 되죠. 나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여자가 필요해. 자기한테 충성할 여자를 직접 사냥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죠. 이걸 어릴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성을 제압해야 하니까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틴은 어릴 적에 좀 왜소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결심을 한 직후부터 매일 운동하고 프로틴 먹으면서 몸을 키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몸이 좀 만들어지는데 성공을 하니까 곧장 다음 계획에 돌입했죠. 사람을 납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마틴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돌연 군입대를 합니다. 그것도 무슨 야전 수렵을 전문으로 하는 팀으로 자원해서 들어갔고요. 거기서 1년 동안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가장 빠르게 사람을 납치하는 방법을 고안해 나가게 돼요. 와, 정말 이거 나쁜 의미로 대단하죠. 마틴은요, 그렇게 범죄자가 되기 위해서 신체적 조건과 지식까지 자발적으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시작일 뿐입니다. 마틴의 다음 목표는 의사 되기예요. 의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 또한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납치를 하려면 돈과 약물이 필요해요. 먼저 돈은 이 여성을 가둬둘 벙커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었고요. 약물은 이 여성을 좀 더 쉽게 제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의사가 되기 쉽냐? 네, 쉬웠어요. 워낙 머리가 좋았던 마틴에게 의대 가는 건 식은 죽 먹기였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08년 마틴은 30살의 나이에 거뜬하게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후 스웨덴 스코네주에서 일을 하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았죠. 동시에 벙커를 지을 집을 물색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고요. 다시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나 2010년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돈이 모였고요. 이때쯤 마틴은 스웨덴 남쪽에 위치한 한적한 도시 크리스티안스타드에 집을 구매해둡니다. 여기가 아주 도시 외곽이고 아주 한적해서 사람들 눈을 피하기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리고 즉각 벙커 공사에 착수했죠. 그 안에다가 침실, 화장실, 주방까지 다 구비를 해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납치할 여성이 여기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그 여성을 말을 안 들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여성을 조련할 고문실도 제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벙커 외부에다가 30cm가 넘는 콘크리트 벽을 둘러요. 그래서 완벽한 방음 상태를 완성했죠.
이 콘크리트 벽 때문에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절대 밖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려 5년간의 대대적인 공사가 끝났고요. 마틴은 마지막으로 벙커에 문을 달게 됩니다. 이 문이요, 거의 은행 금고에나 쓰는 그런 특수 잠금 장치가 부착된 육중한 이중문이었어요. 그렇게 마틴의 지옥이 드디어 완성된 겁니다. 그렇게 시점은 2015년. 어릴 적 나에게 충성할 여자를 납치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지 20년 만에 이 계획은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건 한 가지예요. 납치할 대상을 찾기 전 마틴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짜 신분증과 자동차 번호판을 준비합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 이동할 때 사용할 특수 가면을 제작해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그 가면들인데 정말 너무 기괴하죠. 전 토미하면서 이런 사람 정말 처음 봐요. 너무 소름 돋아. 그렇게 만반의 준비가 끝났고 본격적으로 여성들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는 2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어요. 첫째, 납치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여성이어야 한다. 둘째, 내가 성적으로 흥미로운 여성이어야 한다. 그는 약 10명의 여성들에게 접근을 하는데 그때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듯 했죠. 그러던 2015년 9월 10일입니다. 그날도 마틴은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서 이 자기 계획의 활용점정이 될 여성을 미친 듯이 찾고 있었어요. 이때 이사벨의 사진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금발에 화려한 외모를 가진 그녀. 심지어 불법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네. 이러면 납치도 수월해지거든요. 즉각 마틴은 이사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요. 큰 돈을 한 번에 입금한 후에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녀와의 첫 만남 그리고 첫 성관계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예상대로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타입이었고 성적으로도 끌렸고요. 근데 마틴은 여전히 철저했어요. 그날 밤 아파트를 나와서 또 만나자라고 약속을 한 후에 그녀의 집 주변을 다 돌아다닙니다. 아파트에서 주차장까지의 거리,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요. 그러니까 납치 후 동선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하는 거죠. 이사벨과 이틀 후 약속을 잡아놓고 마틴은 루히프놀이라는 약물을 준비합니다. 이게 항정신성 약물인데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기도 해요. 복용을 하면 심신이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또 깊은 수면에 빠진다는데요. 마틴은 이걸 의심 없이 먹게 하려고 약을 탄 딸기 퐁듀 초콜릿을 제조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걸 자기가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이 들어있는 딸기 꼭지는 검은색 줄을 그어둬요. 정말 치가 떨리게 치밀하죠. 드디어 9월 12일 마틴은 샴페인과 딸기 들고 이사벨에게 향했어요.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됐고 이사벨이 딸기를 먹더니 곧이어 정신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마틴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서둘러 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그게 바로 직접 제작한 얼굴 가면입니다. 근데 이게 2개였어요. 왜 그랬냐? 한 개는 자신이 착용하고 나머지 노인 가면은 이사벨에게 씌웠습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이후에 마틴은 바로 차에 가서 또 준비해온 휠체어를 꺼내요. 예상되시죠? 이 휠체어에다가 노인 가면을 쓴 이사벨을 태워서 차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 동네에 지금 계단이 있는지 그걸 확인했던 거예요. 그렇게 성공한 후 벙커로 가는 길조차 마틴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가는 중에 이사벨이 깰까봐 1시간 간격으로 미다졸람을 투약해요. 그렇게 무려 7시간을 달린 끝에 벙커에 도착하게 되죠. 그녀를 침대에 눕히는 순간 마틴은 흥분합니다. 그 순간을 위해 지금 20년 달려왔으니까요. 자고 있는 이사벨 성폭행했고 이젠 그녀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그날부터 이사벨에겐 지옥이 펼쳐집니다. 도대체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남자가 날 납치한 것 같은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마틴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지켜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부터 10년간 여기서 내 여자가 되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노예인 거지. 이거 듣고 이사벨은 당연히 강하게 저항하죠. 막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소리도 지르지만 아무 소용 없었죠. 하물며 막 주변에 있는 물건 막 던지고 마틴 공격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사벨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맙니다. 잠시 후 그녀가 좀 진정하니까 마틴이 한 장의 종이를 내밀어요. 그 안에는 끔찍한 규칙들이 적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여기 사는 동안 나의 여친으로 최선을 다한다. 일주일에 2-3번 반드시 성관계를 가진다. 나를 위해 하루에 2번 요리하고 집을 청소한다. 뭐 이런 사항들 외에도 배꼽 피어싱을 해라, 전신 왁싱을 해라. 그러니까 마틴의 성적 환타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이한 규칙들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은 10년. 그런데 또 이 계약에 특이사항이 있어요. 감금 기간을 1년씩 차감해 줄 수도 있대요. 어떤 경우냐? 그걸 제가 유튜브 정책상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내 정액을 어떻게 해라, 성관계 영상을 어떻게 찍어라, 변태 같고 역겨운 내용들이었죠. 다음 날부터 마틴은 아침마다 이사벨을 데리고 안뜰을 산책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재빨리 벙커에 가두고 자기는 출근을 해요. 저녁 6시에 돌아와서 이사벨 방으로 가더니 함께 밥 먹고 자면서 드디어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하고 흡족했습니다. 반면에 이사벨은 지금 너무 두렵고 죽을 맛이죠. 게다가 이 마틴과 시간을 보내면 볼수록 얘가 진짜 또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조금만 있으면 너 말고 다른 여성도 납치해 올 거야. 그게 네 엄마일 수도 있겠지. 그럼 모녀가 다 내 노예가 되는 거네? 이래요. 치가 떨리죠. 그리고 이사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선 바로 태도를 180도 바꾸기 시작해요. 마틴한테 아주 친절하고 스윗하게 구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바깥 생활에서도 성매매하면서 힘들게 살았다. 네가 만들어준 이 벙커에서 월세도 안 내고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마틴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막 보고 싶었다 반겨주고 좋아하는 음식 해놓고 비위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태도에 마틴은 너무 기뻤죠. 20년간 한 여자를 완전하게 사육하길 꿈꿨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을 하니까요. 그는 그렇게 점점 경계심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다 감금 4일차 이사벨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마틴, 이젠 여기 우리 집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쓰던 물건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마틴이 넘어가요. 하지만 자신이 직접 네 아파트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겠다고 말하죠.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달려가지고 또 아파트에 갔는데 현관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촉이 좋았던 마틴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직감해요. 초조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수사를 완전히 중단시켜야겠다. 이사벨이 괜찮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라면서 그녀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기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거 너무 위험한 일 아닐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벙커에 있는 이사벨이 자기한테 빠져있는 듯 하거든요. 순응하는 자세를 내내 보였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결국 다음 날 마틴은 다시 이사벨을 태우고 스톡홀름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틴의 계획은 참 멍청했어요. 두 사람이 마치 연인인 척 경찰한테 가서 실종 안 된 거 확인해주고 열쇠를 받고 오면 되겠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짐 챙겨서 다시 벙커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쩌면 그날 경찰의 예리한 촉이 발동하지 않았다면 이사벨은 또다시 벙커 지옥으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겨우 분리시켜서 놓고 나니 이사벨이 울면서 지난 6일간 감금된 전말을 털어놓게 된 거죠. 그 자리에서 즉각 마틴은 검거됩니다. 20년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6년 2월 재판이 시작되는데 마틴이요, 납치는 인정을 하는데 강간 혐의는 극구 부인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변호인은
마틴이 워낙 외롭고 우울하게 살다 보니까 이사벨이 여자친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그녀를 데려와서 돌본 거다라는 아주 황당한 변론을 펼치게 됩니다. 아니, 약물 먹이고 벙커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증거가 충분한데도 이렇게 변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아마도 이 이사벨의 직업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끝내 법원은 성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 강간치상 혐의는 무죄 처리됩니다. 납치만을 인정하게 된 거죠. 마틴에게는 징역 10년과 2,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2달 뒤에 열린 항소심에서 이마저도 징역 8년으로 감형되었죠. 그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다소 아쉬운 결말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이게 실화 맞아? 이거 무슨 영화 이야기 아니야? 싶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치밀한 범죄자는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무려 20년간, 아니, 그 좋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조차 모두 이 범죄를 위해서였다라는 게 저는 너무 소름 돋아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 좋은 머리를 왜 이런 식으로 쓸까? 2024년인 현재 마틴은 형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에 나온 그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제2의 벙커를 꿈꾸진 않을지, 만약 또다시 같은 범죄가 발생한다면 마틴은 앞서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더 철저한 범죄자가 될 텐데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